조금씩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4월에서 5월 정도경부터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SEC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된 게 진짜 기폭제군요. 그렇죠. 기관들이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열린 거예요. 입구가 열렸는데 한 번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그런 기관들의 예측치를 봤을 때 유입량에 대한 네. 예측치를 봤을 때 뭐 최대는 한 3-4배까지도 오를 수 있고 올해만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봐도 한 2배는 오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보수적으로 야. 현물 ETF 효과 하나만으로 2배. 네. 네. 다른 거 차치하고. 물론 또 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거나 뭐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영향이 있을 수 네. 있지만 야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데요. 어차피 경기 침체하면 다른 자산들도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안 좋죠. 그러면 어차피 네. 다 같이 망할 거 한번 걸어봐도 좋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 그 슈퍼사이클이 점점 가까이 오고 네. 있는데 네. 그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네. 또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통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한 고점에서 한 15% 정도 네. 이렇게 하락한 네. 그렇죠 상태더라고요. 네, 네. 최고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하락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할 때는 사실 종가 기준으로 얘기해요. 아 그렇죠. 그럼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면 현재 가격도 10%도 채 아마 하락을 안 하는 수준일 거예요. 네. 그 정도 하락을 한 거고 그럼 이거는 왜 하락을 했느냐? 너무 쉽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 이슈를 바라보고 지난 작년 10월부터 3달 동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2배 가까이 올랐고 이제 이벤트는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단기적인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현물 ETF가 있기 전에 비트코인 신탁이 존재했었어요. 여기 이제 현물 ETF, 그러니까 ETF는 증권형 펀드죠. 네.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신탁형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물 ETF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수수료가 1.5%로 한 0.2에서 3%인 다른 ETF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옮기고 싶겠죠. 그럼 옮길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았어. 근데 좀 가격이 지금 3달 동안 2배가 올랐잖아. 그러면은 팔고 이 돈을 그대로 100%다 갈까? 아니죠. 그렇죠. 팔고 조금 챙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서서히 옮기려고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종의 숙취 현상, 후폭풍이죠. 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과 이렇게 그러니까 포지션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매물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이 좀 혼잡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소화되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군요. 그쵸. 막 네. 이게 뭐 펀더멘털의 문제가 네.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뭐 보니까 막 그 비트코인 공격하시는 분들 피터시프인가 막 이런 네. 분들은 막 이제 폭락할 거라고 이제 폭락의 시작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몇 년째 매일 폭락을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뭐 또 폭락이 오겠죠. 그짐 크레이머인가 그분도 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반대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다시 폭락하신다고 막 그러던데. 네, 그럼 오르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네. 보실 때 올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보셨는데요. 네. 좀 더 장기적으로 네.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라고 보세요? 일단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물 ETF가 정리될 때까지는 그 후폭풍이 네. 정리될 때까지 한 뭐 4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예요. 네. 이번 음. 우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같은 것을 보면서 네. 공부를 하는 가격이 막 오르고 있거나 막 떨어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그냥 평이하게 진행되어 준다면 오히려 공부하기는 더 좋은 시기죠. 네. 그래서 이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ETF 이슈는 정리가 다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 충격이 발생하죠. 그다음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리 인하, 미국의 최초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죠. 수요 충격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또 현물 ETF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올해 한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가격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좋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과거 최고 고점인 69,000달러를 넘는다. 네, 연말 정도 안에는 뚫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책이 잘 나갈 것 네.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비트코인 네. 투자를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네. 이렇게 계속 네, 오래 하셨네요. 네. 네, 모아오고 있는데 10% 하락, 뭐 네. 고점 대비해서는 15% 하락.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것도 막 50%, 60%, 70%만 네. 가는 거 아니야 그러긴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FTX 터질 때도 한번 보고 네. 이러니까 이 10%가 그냥 장난인 것처럼 10%는 거야 뭐 일상 다반사죠. 그러니까요. 네. 주식도 그렇잖아요. 아 주식도 뭐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는 애플조차도 20% 하락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로 오히려 기회를 그렇죠. 잡고 기회인 거죠. 샀으면 코로나 이후 때만 보더라도 네. 항상 더 벌었잖아요. 그럼요. 네. 어젠가요? 그 어제 그저께인가 비트코인 현물 네. ETF 거래량 네. 그거 이렇게 조사하는 거를 봤더니 네. 그동안 말씀해주신 대로 GBTC를 계속 매도해서 네. 순유입이 마이너스더라고요. ETF에 들어가는 자금이. 네.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그게 네.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대략 6일차 정도가 지난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네. 순유입량은 이미 예전부터 플러스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던 날이 있는 거죠. 아, 있는 거고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 약 11억 달러 정도, 아, 그래요? 11억 달러 정도 플러스인데요. 네. 과거에 최고의 그 화제가 됐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전에 최고의 현물 화제가 됐었던 ETF가 나스닥 100의 네. ETF인 QQQ입니다. 네. QQQ가 지금 그 물가 상승 기준 감안해서 물가 상승한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대략 한 달 동안 15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6일 만에 11억 달러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죠. QQQ와 비교해서도. QQQ 뭐 지금 최고의 ETF 중 하나죠.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15억 달러를 모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6일 만에 11억 달러니까 전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다만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지금 유출이 많긴 해요. 매일 한 6억 달러,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나머지 ETF 쪽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길게는 2-3달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날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순유입만 존재를 하면서 그때부터 ETF 후폭풍이 다 정리가 되고 본격적인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한 4월까지. 그렇죠. 길게 보면은 4월까지. 짧게 보면 한 2월 중에.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에 지금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아직 있는데 매일 5, 6억씩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한 달을 빠져나가도 150억 달러잖아요. 아직 다 못 빠져나갔는데 당연하겠지만 그 속도로 계속 빠져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에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은 1년 전에 역 프리미엄이 50%가 넘었었거든요. 역 프리미엄이 50%란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일 때 이 그레이스케일의 가격은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2배 번 게 아니라 4배 번 거예요. 왜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이 다시 정상인 0%로 돌아온 거에 더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게 서로 곱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4배, 5배까지 벌었어요.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차익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얘를 수수료가 조금 1% 정도 더 높다는 것 때문에 현물 ETF로 옮기고 싶어. 그럼 옮기기 위해서 팔아야죠. 네. 팔 때 뭐가 발생해요? 양도세? 양도세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신탁이라서 양도세. 네,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세금은 아시겠지만은 최대한 나중에 내는 게 좋거든요. 네,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복리 효과상. 그러니까 수수료 1%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가장 나중에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또는 다른 거 손실 난 거가 상쇄하면서 내고 싶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1% 때문에 바로 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줄어드는 날이 올 거고 이제 그날부터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날인 거죠. 그럼 그날이 언제냐?
그걸 알면 신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4월까지는 이제 전망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혀 안 사다가 갑자기 4월에 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 제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네. 3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그 정확한 시기란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타이밍을 보다가 이때 사야겠다 하면 대부분 그 타이밍은 놓칩니다. 그냥 조금씩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갑자기 풍덩 뛰어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리죠. 그렇죠. 발끝에서부터 그 온도에 익숙해지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산에 진입할 때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네. 그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되게 종류 많잖아요. 네. 뭐 10몇 개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사면 네. 그걸 매도해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요. 아, 내죠. 네. 그렇구나. 네. 네. 그 원래 있었던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뭐 코인베이스나 네. 뭐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네. 데서 사고 지갑으로 빼는 거는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ETF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ETF는 아마추어 투자자를 위한 거예요. 아. 일반적인 투자자는 사실 ETF를 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상위 7개 기술주가 다 했거든요. 아, 빅테크. 네.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다 했어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한 게 없어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거의 발전이 없어요. 네. 그럼 왜 굳이 내가 100개를 다 삽니까? QQQ를. 그냥 7개만 사는 게 훨씬 낫지. 네. 그럼 QQQ를 다 사는 사람의 목적은 뭐겠어요? 신경 쓰기 싫은 거죠. 네. 그냥 나는 통으로 사고 싶다. 그게 훨씬 편하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내 지갑으로 셀프 커스터디도 가능한 사람이야. 그럼 굳이 현물 ETF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거래소에서 어떻게 사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엄청 맞아요. 많아요. 셀프 커스터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현물 ETF를 사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계좌에서 살 수가 있죠. 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못 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아직 한국은 안 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1k 7조 달러의 돈이 유입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미국 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는 5에서 6%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미국 부의 70%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에서 6%만 비트코인을 투자해요. 와. 근데 이 돈이 이제부터는 유입될 수 있는 이 입구가 열린 거죠. 네. 당장 하루아침에 다 유입된다는 게 아니라 네. 유입될 수 있는 입구가 이제 빨대가 꽂힌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비트코인에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가 네. 아직 진입을 안 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근데 거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면 굳이 ETF를 살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22년 11월경에 16,000달러인데 지금은 이제 41,000, 42,000까지 올라와서 2배가 넘었는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아 그럼요. 네. 아. 아직 슈퍼사이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서 5월 정도경부터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된다. 네. 그럼 지금 아직은 열차가 문을 열어놓고 아. 승객들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야, 그러네요. 책이 나오는 시점이 정말 절묘한데요. 노리고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 네. 근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도 네. 이제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이번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 네. 이 통과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데 네. 또 이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나 네. 이제 고인이 되신 찰리 먼거 같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안 좋게 보셨고 네. 여기에 최근에는 또 워런 버핏이 되게 존경하는 투자자로서 하워드 막스가 네.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내재적 가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이자를 많이 주는 네. 오히려 하이힐드 채권. 네. 이게 채권 중에서도 좀 리스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더 낫다고 오히려 음. 비트코인의 금보다. 네.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봤자 사실 국채보다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좋지도 않아요. 뭐 한 1, 2% 좋고 네. 이런 거 정말 많이 한 2배 좋다. 네. 그러면 진짜 하이 리스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 이자율 채권이라고 해봐야 국채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기준으로 한 6에서 7% 정도 네. 이자예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는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언제나 CPI를 능가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과거 금의 가격으로 바라본 이제 금이 화폐 가치 하락을 딱 흡수하는 역할을 하니까 금의 가격으로 바라본 실질적인 화폐 가치 하락은 연 7.5% 정도. 네. 심각하네요, 진짜.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7% 이자를 받았는데 화폐 가치는 7.5% 하락했어. 그럼 나는 이자를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죠. 네. 내가 100만 원을 맡겨서 107만 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07만 원을 들고 그 1년 전에 살려고 마음 먹었던 걸 살려고 갔더니 107만 5천 원이야. 못 사. 그럼 못 사요.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못 이야. 사요. 이거는 물가를 지금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아요. 1년 전에 밥값과 지금 밥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싸요. 네. 이자를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가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득이 아예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네. 단지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화폐 가치 하락 7.5%를 그대로 다 얻어맞죠. 그나마 이자라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상세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혹시라도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면서 위험 자산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걸로 뭐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다. 그런 역할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생각한다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 자체가 아닙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안전 마진을 부여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내재 가치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에는 내재 가치가 있고 비트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금의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게 누군가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여기에 돌과 금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돌과 금 중에서 뭐가 내재 가치가 더 있습니까? 그러겠네요. 똑같아요. 네. 사람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치가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에는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은 공기에 무슨 내재 가치가 있나요? 다 똑같지. 그러네요. 공기나 이산화탄소나 뭐 다 똑같은 거지. 엄청난 비유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여하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의 가격인 사회적 합의치다. 네. 네. 그러면 사회적 합의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본질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래도 여기에는 들어간 돈이 있고 그런 내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 금은 캐려면은 어쨌든 금관 가서 사람들이 뭐 기계로 그쵸. 열심히 캐야 되고 그걸 또 정지해야 되고 이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앞에서 반감기 때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 채굴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전기 에너지.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대략 25,000에서 3만 달러 정도. 네. 네, 수천만 원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거를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들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때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비트코인 사셨어요.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하시겠어요? 존버하겠죠. 그렇죠. 안 팔죠. 네. 그게 뭐냐면 매몰 비용입니다. 그 매몰 비용이란 것도 결국은 그 모든 돈은 에너지예요.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 생태계로 사람들이 그 화폐 에너지, 구매력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채굴을 할 때 수천만 원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드들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생태계 안으로 매몰 비용, 화폐 에너지를 투입을 해요. 그 에너지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내재 가치지 내재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워드 막스 이분이 그 책 저술한 것도 보면 막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도 쓰신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는 긍정적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찰리 멍거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주식의 평생을 다 바치신 분이잖아요. 근데 말년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옹호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주식의 인기는 식고 주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애당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공부를 했지만 얘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피터 시프 이분은 이제 골드버거잖아요. 금 추종자인데 네. 이분은 분명 비트코인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하고 봤더니 야 이거 금한테 너무 위험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예,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옹호하는 자산의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걸 나는 얘를 투자하니까 얘의 라이벌이니까 싫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추어 투자자고 굳이 어느 하나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 더 좋죠. 네.